안녕하십니까. 1, 2회에 이어서 3회 강의하는 충북대 철학과 정세균입니다. 박수 한 번 더 받고 싶어서. 네. 첫째 시간에는 일반적인 이제 인성론, 도가의 인성론을 얘기했습니다. 요점은 쉽습니다. 유가들보다 훨씬 인간성을 믿으려고 했던 집단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도가로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성을 믿은 집단들이 있고 믿지 않는 집단들이 있어요. 근데 유가들도 사실 맹자 이후에는 많이 믿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동양과 서양을 비교해 봅시다.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인간성을 더 믿겠습니까? 좀 거친 논법이지만 서양은 인간성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아까 유가가 도가보다 인간성을 덜 믿었다고 얘기했지만 서양과 비교한다면 동양은 그래도 인간성을 믿은 편입니다. 교육이란 말이 맹자에서 나오듯이, 그리고 자연성을 믿고 내버려두라는 말, 무의자이란 말이 노자에 나오듯이 인간성에 대한 믿음은 동양은 꽤나 강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서양은 인간성을 믿은 예가 많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루소 정도,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루소 정도, 에밀 교육론, 그냥 내버려둬도 잘 될 거야 라는 믿음 정도.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루소가 노자를 봤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 우리 저번 시간에 소박이라는 말이 노자에서 나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소박, 복귀, 하다못해 이제 뭐 부득이, 여러 가지 단어들, 적장, 피덩이 이런 것들, 뭐 황홀 이런 게 다 노자에 나왔지만 소박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데 루소도 소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그 소박이라는 단어 영어권에서도 아직도 불어를 중심으로 써요. 나이비티라는 말을. 그게 루소가 어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본 것 같아요. 개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그게 우연히 공유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뜻에서. 아니면 초기 막스 정도. 마르크스도 약간 인간성을 초기에 좀 많이 믿습니다. 근데 후기에 가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서양은 늘 제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영화에 I am Sam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보 아빠예요. 딸내미가 더 머리가 좋아져요. 아빠나 딸이나 같이 사고자 하는데 사회복지센터에서 분리시킵니다. 왜? 아빠가 애보다 더 머리 나쁘니까. 그러다가 얘 바보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나라 상식은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때 유행했던 뭐 클레이머 대 클레이머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식을 떼놓는 거예요, 이게. 그건 무슨 얘기냐? 인간성을 믿기보다는 사회 제도의 힘을 서양 사람들은 훨씬 더 강조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뭐 하다못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미국에서 자식을 수영장에서 잃었는데도 부모를 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거리를 두지 않고 그보다 더 멀리 있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가 그를 사랑할 거라는 건 두 번째 치는 거예요. 얼만큼 잘 했느냐를 기준을 놓고 보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사회적 제도야말로 이제 인간을 완성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서양식의 제도가 훨씬 더 완전하지요. 그게
그래서 도양제도가 뭐 엉망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인간을 믿는 거가 또 우선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뭐 인간을 믿지 않는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그거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에 아주 선봉에 도가가 있고 노자가 있고 그 다음 오늘 할 장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자는 어머니의 철학이었고 여성의 철학이었습니다. 여성이야말로 자연성을 가장 잘 대표하는 상징으로 봐도 좋습니다. 상징이라 이거죠. 육아들이 남성적이라면 노자는 철저하게 여성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장자로 옵니다. 노자와 장자가 같으냐? 저는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다른 점을 많이 보여줍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장자의 책에 보면 맨 나중에 33편 맨 끝에 천하편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 사람도 비판하고 이 사람도 비판하는데 노자만큼은 아주 올려줍니다. 그런 점에서 장자라는 책이 이루어진 시대의 저자들도 노자를 높이 평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들이 추구했던 자연성, 인간성에 대한 믿음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서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책 소개부터 하면 이렇습니다. 노자는 시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장자는 이야기 모음집입니다. 따라서 장자는 그냥 아무 데나 펴서 읽어도 돼요. 그 이야기만 완결하다면.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옴니버스 스토리예요. 이것저것 모아놓은 이야기.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장자의 이제 인성론을 보겠습니다. 장자의 인성론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는 사람입니다. 놀아야 합니다. 노는 거 좋아하세요? 놀아야죠. 늘 얘기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노는 사람이 더 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즐기는 사람을 당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생활의 달인 그거 눈에 띄면 보는데 왜 그러냐? 저는 거기서 느낍니다. 그 생활의 달인이 되기까지에 꼭 필요한 요소가 노는 거더라고. 거기에 이 뭐 설거지를 하던 뭐 배달을 하던 그 큰 뭐 드러무통 같은 거를 이렇게 싸던 간에 이분들은 주로 즐겨 아주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싹 굴려서 거기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몇 층을 쌀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를 놀고 있더라고. 혹시 그런 거 주의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표정들이 참 밝아요. 왜 밝아? 노니까 재밌게. 저도 어려서 막노동 많이 해봤어요. 근데 막노동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저 잘난 척 하는 겁니다. 호승심이 생겨가지고 야 이거 3개 한번 해봐, 4개 한번 해봐, 5개 한번 해봐, 던져서 한번 쏴봐. 별의별 생각이 다 장난하는 거지 노는 거지. 이제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요것만 떼우고 말래.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 자신도 이제 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저도 생활의 달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막일 겁 안 내요. 그리고 상당히 또 좋아해요. 이상하죠? 아니에요. 저 봉투 붙이기 같은 거 무장 좋아해요. 아무 생각 없이 붙이면 그냥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는 게. 그렇다고 해서 저도 일반적으로 봉투 붙이기 이렇게 해? 아니죠. 저도 생활의 달인인데 쫙 펴놓고 그냥 한 번에 쫙 해가지고 정해놓고 1등 한번 해보려고. 가장 많이 붙이는 거 해보려고. 저거 잘해요. 머리도 맑아지고 재밌어 또. 거기 빠지면. 그것처럼 어떤 노동이든 학문이든 간에 역시 노는 게 제일이라. 라고 말한 게 제가 아니고 장자입니다. 장자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놀이를 보십시오. 여기에 저는 놀이
또는 견주기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플레이와 게임입니다. 뭐 플레이 테니스, 뭐 플레이 뭐 피아노 뭐 그것도 있지만 게임 다 우리들이 즐기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재미있게 만듭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도 대부분 다 경기들이죠. 그게 바둑이 됐던 골프가 됐던 다 견주기 이겁니다. 경쟁이죠. 또는 경주. 그리고 저 경기도 마치 누가 이기냐 이런 거죠. 플레이 뭐 악기도 되지만 그것도 누리는 겁니다. 즐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난 이렇게 이 곡을 이렇게 놀겠다. 똑같이 하려면 컴퓨터가 하지.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그 곡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즐거워지는 겁니다. 재밌고. 이게 딱딱하게 박자만 맞춘다고 해서 음악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해석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가장 재밌는 건 뭐겠어요? 스포츠에 도박이 되면 가장 재밌어요. 그래서 스포츠에 꼭 이제 도박이 들어가잖아요. 사건도 많이 터지지만 승률 몇 이거 갖고 돈하고 저한테 한번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도박으로. 결국은 노는 거야말로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술이 최고가 되는 겁니다. 예술은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놀아보자 이거 아닙니까? 백남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창작을 잘하세요? 다 사기요. 사람들이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진중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 진실로 그래서 아니요 맞아. 뭐겠어요? 이 사람 노는 거예요. 네? 노는 겁니다 이게. 중고 텔레비전 쌓아놓고 뭐 에펠탑이라고도 하고 뭐 바벨탑이라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뭐 이성계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것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놀이. 그게 바로 예술의 시작이죠. 그리고 예술의 목적을 아주 어렵게 칸트가 뭐 무관심성 이랬는데 아니에요. 원어는 인터레스트, 이자 아닙니까? 흥미란 뜻도 있지만 돈 안 생기는 거다 이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짓은 그건 벌써 노동이 된다 이거죠. 예술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술은 노는 것이다 이겁니다. 재미있게 써봤습니다. 다 커서도 노는 게 포유류 중에서는 인간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놀기 때문에. 놀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저 사자일 뿐입니다. 그저 코끼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노는 순간 드디어 이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포유류들 어려서는 다 놀아요. 근데 크면 안 놀아. 근데 인간은 죽을 때까지 놀아보려고. 장기라도 도와가지고 놀아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형식상 노자는 시라면 장자는 옴니버스 스토리입니다. 여러 이야기 모음집입니다. 최근에 예를 들자면 한강의 채식주의자. 전 워낙 근래에 베스트셀러 같은 거 보기 참 좋아합니다. 전 사실 요즘 유명한 뭐 김영하 작가도 몰랐어요. 근데 뭐 텔레비전에 또 나오더라고.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작가래. 유명하대. 그래가지고 이번 방학 동안에 14권이니까 빌려가지고 다 봤어요. 재밌더라고. 글도 빠르게 아주 잘 쓰고 재밌어요. 약간 추리소설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두 가지더라고 개념이. 아주 성스러운 것과 가장 똑같은 성입니다. 섹슈얼리티 두 개를 섞어서 잘 쓰더라고 아주. 그러니까 재밌죠. 이게 성 속의 대결이 딱 보이더라고. 아주 재밌게 저도 이제 이번 방학 때 다 봤습니다. 그거를 거기서 나오는 두 가지 단편을 섞어서 영화가 나왔더라고. 무슨 사진관 살인 사건인가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그건 감독이 만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감독이고 본인은 아니라면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3인의 시각이 한 권에 있습니다. 나, 형부, 언니 이게 셋. 시각이 막 돌아가면서 거기 퍼집니다. 바로 이렇게 다른 얘기 같지만 한 얘기로 모아지는 것이 옴니버스 스토리 아닙니까?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 죽었는데 저기 가서 또 다른 인물이 일어나다가 맨 나중에 가서 섞이는
바로 이 옴니버스 스토리의 체제가 장자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솝우화라는 표현 있죠? 이솝우화라는 표현조차도 바로 장자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솝 우 화라고 썼지만 장자는 우언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우언. 자기 말은 다 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화라는 표현조차도 개미와 배짱이라는 표현, 이 우화라면 그 우화라는 표현 자체가 어원이 장자인 것입니다. 다 우화예요, 우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장자 이야기는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나오고 이야기끼리 경쟁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재밌어. 이따가 한번 맛을 보여드릴게요. 이야기끼리 또 게임하는 거, 경쟁하는 거. 그래서 언어의 보고고 관찰의 성지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참 자세히도 봐요. 역시 할 일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뭐 쓰르라미를 관찰하던 아니면 인간은 뭐 꼽추를 관찰하던 벌레를 관찰하던 아주 참 재밌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물안의 개구리가 바로 장자라는 표현입니다. 아셨네요? 모르셨네요? 예. 그거보다도 좀 유식한 사람들 쓰는 조삼모사. 원숭이한테 아침에 몇 개 주고 저녁 때 몇 개 주고 바꿔주니까 좋아하더라. 똑같은데 개수는. 그래도 저도 아침 많이 주는 게 좋지. 일단 많이 받아봐야 되니까.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삼모사라는 거, 뭐 대붕의 뜻 이런 것도 다 장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장자도 노자처럼 사전적 의미를 갖습니다. 예, 당난고철 이런 것도 지가 사막이라고 나도 이거 무기 있어 덤벼 이 자식아 누구한테? 수레한테 발표 죽죠. 당난고철 이런 것도 여기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수레한테 덤비다. 자, 장자의 가장 큰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가 해시입니다. 둘이 계속 나와요 이야기 속에. 둘의 대화도 나오고 서로 까기도 나오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시가 얘기합니다. 야 장자, 너 지금 얘기하는 말 멋있긴 해. 근데 이게 너무 커. 쓸데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못 알아들을까 봐 이제 비유를 하나 듭니다. 네 말은 말이야 바가지긴 바가지인데 너무 커. 그래 쓸데가 없어. 무슨 얘기겠어요? 바가지가 한 요 정도 되면 쌀 씻고 이 조롱박 정도 되면 물을 퍼먹고 적당히 커야 되는데 바가지가 너무 큰 거야. 이게 집채만한 거야. 그거 어디다 쓰냐 그거. 너 정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다. 너무 큰 얘기만 하고 있다. 여러분이 쓰는 이제 황당이라는 표현도 장자에 자주 나옵니다. 네 말이 너무 황당하다 이겁니다. 해시가 자기를 깠어.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자가 대답을 합니다. 너 아까 바가지 얘기했지? 좋아. 난 딴 얘기 한번 해보자. 자, 이것도 다 이야기인데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고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전체도 이야기인데. 자, 너 혹시 이 얘기 들어봤니? 손 안 트는 약방문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 쉽게 얘기해서 주부 습진 안 걸리는 약방문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고무장갑 없으니까 물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손 다투고 이거 아파가지고 어떡합니까? 이게 여기 하나만 터도 얼마 아파요. 예? 저도 유학 시절에 설거지 하다가 이게 다 깨졌는데 얼마나 쓰린지. 고무장갑 꼈으면 좋겠는데 속도가 안 나니까 맨손으로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피도 나오고 이제 굳은 쌀도 배기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픈 거 알죠, 이게. 제가 설거지 하기 싫을 때 꼭 이걸 얘기를 하면서 안 한다고 합니다. 난 젊은 시절에 많이 해서 안 해요. 이렇게. 예. 근데 봐라, 손 안 트는 약이 있는데 누가 그걸 썼냐? 세탁업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빨래방 주인이 다 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빨래를 아무래도 손이 안 트는 거예요. 주부수지 안 걸리는 거예요. 이야, 좋았죠?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사내가 찾아갑니다.
야, 팔아라. 근데 안 판대. 야, 1억. 안 판대. 2억. 안 판대. 한 5억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거기에 나오면 세탁업을 면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그 정도면 한 5억 정도면 세탁업 안 하고 그거 갖고 여정을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샀어요. 약방문을. 그래놓고 이 친구는 이 약방문을 사가지고 어디로 갔냐? 임금님한테 갑니다. 임금님, 왜? 기가 막힌 약방문이 있습니다. 저한테 해병대를 주세요. 수군을 주십시오. 딴 나라 때문에 고생하시죠? 그 나라 제가 쳐부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해병대들한테 다 이거 약방문을 써가지고 손발이 안 터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뭐 아시다시피 군대에서 가장 힘든 게 이거 무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에서 이겼어요. 그러자 임금님이 야, 너 대단하다. 어디서 이거 구했는지 몰라도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나라를 하나 주마. 그 나라를 하나 넣었어요. 어떤 사람은 세탁업을 면하는 데 그쳤으나 어떤 사람은 나라를 얻었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한 얘기가 뭡니까? 너 아까 바가지 얘기했지? 너 임마 바가지 너 자꾸 이렇게 쌀 씻는 거, 물 먹는 거만 생각해. 그 큰 바가지를 저 강호에 띄워놓고 물놀이 할 생각을 왜 안 하니? 내 말은 그런 말이야. 아까 노는 거 얘기했죠. 그 바가지를 꼭 밥하는 쌀 씻는데 물 먹는 데 쓰려고 하니까 그 바가지 커서 쓸데없다고 하지. 그 바가지를 왜 강호에 띄워놓고 놀 생각을 안 하느냐? 라는 이야기가 바로 장자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 나보고 쓸데없다고 자꾸 하고 그리고 효용성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다. 그건 관점의 차이다. 놀자 치면 다 놀 수 있다. 너는 자꾸 인간 사회 속에 규정돼서 쓸모있는 것만 따지지 않니? 그게 네가 한계에 빠진 거다. 나는 아니야. 그거 바로 그냥 바가지, 요즘 시로에는 바나나 보트 같은 건가요? 띄워놓고 놀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장자에 나오는 표현이지요. 이 얘기는 뭐냐? 무용한 것이야말로 정말 쓸모있다라는 게 장자 전편에 걸쳐 있는 장자만의 독특한 사고입니다. 노자에 없어. 제가 저번 시간에 노자는 뭐 절대무를 얘기했고 상대무를 얘기했고, 절대무는 모든 유는 무에서 나온다. 무로부터의 창조. 상대무는 있다 없다 이런 거. 근데 쓰임으로서 무는 허공으로서의 무. 여기 물 들어가 있네요. 물 마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막혀 있어 봐요. 이 무가 없어 봐. 물 못 먹지 않습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화장실 또 빈대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황금으로 만들었던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던 간에 꽉 막혀 있으면 그 화장실로 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그거는 분명히 요 때는 이제 허공이란 뜻이 강하죠. 무지용이에요. 재밌게 얘기하면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해요? 꽉 찬 사람입니까? 아까 우리 노자는 변비 걸린 사람이 한 번 하루에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건강한 거예요, 변비가? 아니죠. 가장 건강한 사람이 뭡니까? 먹은 거 바로 싸는. 비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지용, 막히면 죽어요. 코가 막혀도 죽고, 위가 막혀도 죽고, 장이 막혀도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무가 쓰지 못하는 공간이지요. 비어 있어야지 건강한 겁니다, 이게. 요것과는 다르게 장자는 여기다가 용자를 하나 더 넣습니다. 근데 뜻은 달라져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것이야말로 쓸모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혜시, 너 아까 바가지 이거 쓸모없다고 그랬지? 팔아. 강호에 띄워놓고 놀자. 그러면 쓸모가 있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관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장자의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저 철학 전공했습니다. 저 쓸모 있습니까? 쓸모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쓸모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죠. 예술가
그것들 다 바다에 다 집어넣어? 뭐 플라톤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했어요. 시인은 쓸모없다. 왜? 뭐 이 자연은 뭔가 이상적인 걸 모방하고 시인은 또 그걸 또 모방하니까 두 번씩 모방하니까 뺏기기가 좀 엉성해질 거 아니에요. 따라서 모방하는 놈들은 좀 쓸모없어. 이런 식의 논법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예술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문화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죄송합니다. 또 필요한 거라고 했어요. 쓸모없는 듯이 보여도 정말 쓸모 있는 것. 무용. 가장 쓸모없는 것이야말로 쓸모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가장 쓸모가 없는 것이야말로 쓸모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장자의 기본 생각입니다. 예술의 무이익성. 칸트의 말을 무관심성 번역해가지고 괜히 어려워졌는데 아닙니다. 돈 못 버는 거, 이익과 상관없는 거 그게 예술이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게 예술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것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한다면 진짜 힐링을 해주죠. 문학, 철학, 예술 이게 우리를 힐링해 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것이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평소 때 쓸모없는 듯이 보여도 가장 쓸모가 있는 것이다 이거지요. 저 철학 공부했는데 우리 동료 교수들이랑 같이 이게 사석에서 뭐 술 한잔 먹다 보면 다들 하는 얘기가 요즘 애들은 철학이 없어서부터 시작해서 뭐 정부가 철학이 없어, 대통령이 철학이 없어서부터 뭐 공학에 철학이 없어,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때 저는 늘 묻죠. 그런데 우리 철학가를 위해서 뭐 해줬어요? 웃으셔도 됩니다. 실상 가장 철학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철학을 가장 홀씨하는 게 이 세태입니다. 그러면서 말은 계속 철학거려. 철학이 해준 거 없으면서 국정 철학 또 철학이래요. 철학가에 뭐 해줬는데? 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만큼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 불구 얘기했습니다. 장자에 나오는 성인은 하나같이 다 불구예요. 다리가 잘리든지 하다못해 꼽추든지 언청이든지 뭐가 하나 없어야지 돼요. 왜? 사지가 멀쩡하고 이게 허우대가 멀쩡한 놈들은 고리였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가장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에 매달리지 않고 그들은 자유로운 정신을 위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성인은 온갖 불구가 한꺼번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꼽추, 언청이, 뭐 절름발이 다 이게 다 모여 있어야 돼요. 그게 최고의 성인이에요. 왜? 쓸모의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 쓸모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힐링될 수 없어요. 쓸모가 없는 세계에서야 우리가 힐링될 수 있습니다. 자, 신목과 대목의 대화. 그건 제가 설정했습니다. 신목이라는 표현은 아주 큰 나무를 얘기합니다. 장자에는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어쨌든 신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장석이라고 나오겠지만 일단 대목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식 표현에 가장 훌륭한 목수를 대목이라고 표현하죠. 신목과 대목의 대화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장자내에서도 몇 번 나와요. 이게 대목께서 이렇게 딱 걸어가시고 밑에 이제 그 똘마니가 쫓아갑니다. 스승님 이게 쫓아가는데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신목이라 불릴 만한 큰 나무였는데 그냥 쑥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저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왜 지나가요? 선생님이라면 다 조리할 수 있을 텐데. 마치 그 위대한 조각가처럼 쓸모없는 돌을 다윗이 이렇게 돌 던지는 것처럼 만드는 조각가처럼 이렇게 그 살아있는 그것을 살려서 그 속에 숨어있는 본성을 살려서 조각하는 예술가처럼 당신도 그런 스승인데 어찌하여 저 나무는 지나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 나무 정말 쓸데없어. 그릇으로 쓰면 뭐 저기 새구 책상 만들면 벌레 끼고
아무짝에 쓸데없는 나무다 이거예요. 이거 진짜 쓸데없는 나무다. 그래요? 그러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야기를 좀 섞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대목께서 주무십니다. 그랬더니 저 신목이 꿈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대목에게 그렇습니다. 너 아까 나보고 쓸데없다고 그랬지? 그렇소만 왜 내 꿈에까지 나타나서 이렇게 시비요? 그랬더니 예, 내가 너한테 쓸모 있었던 봐라. 난 바로 잘렸다. 너한테 쓸모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천수를 누리면서 즐겁게 살고 있다. 야, 그러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 이야기거리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쓸모가 있다. 그건 인간의 관점이죠. 쓸모가 없어야지 오히려 하늘이 내게 준 목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무용이라고 표현했지만 부재라고도 표현합니다. 쓸모없음, 제목이 되지 못함. 이거야말로 진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목이 되지 못한다고 불행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천수를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시다시피 뭘 잘하면 꼭 윗사람이 뭐 시키지. 그러다 보면 망하는 경우 많아요. 그 일만 하다가 자기를 못 찾고 막 그런 예죠. 따라서 이용당할래, 천수를 누릴래, 잘릴래, 아무리 쓸데없어도 그 자리에서 클래. 그러나 우리 인간의 표준은 어떻습니까? 박달나무 단단해 뭐 인간의 유용성으로 자꾸 재단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장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한 번 더 꼽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느 집에 가서 이제 유하는데 닭 한 마리 잡으시오. 토종닭 한번 먹읍시다. 그랬는데 주인이 가가지고 잡는 게 바로 꼬끼요 해 못 치는 닭부터 잡아온 거야. 그래서 제자가 또 묻습니다. 아니 아까는 쓸모없는 놈이 살았는데 얘는 쓸모없다고 하다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장자 원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 사이에서 놀겠다. 사실 비겁합니다. 그 작자의 대답은 사실 비겁하지만 그렇게 표현이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재와 제목이 되지 않는 사이에서 놀겠노라. 재와 부재의 부재지간에 살겠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해석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순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닭은 인간 세계로 들어와 있어요. 따라서 인간 세계의 유효성에서 벗어나면 목이 잘리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 설정을 자꾸 못 읽어요. 닭은 이미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목처럼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닭이 아니라 이건 사람의 마당에 들어와서 꽃기호를 못하니까 그놈부터 잡는 것이죠. 네, 그거는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재밌는 얘기 하겠습니다. 저 군대에서 고문관 한번 되면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 편해집니다. 안 시키거든. 저기 남성 여러분 저 설거지하기 싫으면 꼭 저 아내가 좋아하는 그릇 꼭 해십시오. 네, 하루만 혼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안 시킵니다. 네? 아니면 너무 미안하면 일에도 몇 개 나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 안 시킵니다. 이게 쓸데없는 것들. 그 대신에 자기는 이제 편해집니다. 이게 바로 군대 고문관 얘기고. 땅 파기 왜 이렇게 시켜요? 군대에서. 그거 좀 이따 묻으라고 그러고. 왜? 힘들어야지 이게 불만 안 갖고 그냥 밥만 먹고 자거든. 그래서 한 일 또 시키고 그럽니다. 참 무용한 것 같지만 아주 유용합니다. 우스개입니다. 너무 또 진지하게 듣지 마십시오. 거지도 마찬가지죠. 거지 되기가 힘들지 한 번 되면 그렇게 편합니다. 저도 그 정도의 의식으로 제가 돌아갈 수 있으면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농담 아닙니다. 저 20대 때 저 강화도에서 나오는데 부부거지인데 시외버스는 정거장에서 이렇게 그 둔덕 이 보도블록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아저씨는 주무시고 아줌마는 또 그 옆에서 이렇게 또 자고 있더라고, 대낮에. 야, 얼마나 부럽든지. 그 정신세계 한 번 내기 어렵지. 예, 되면 쉽습니다.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지가 군대 걱정하겠어요? 살림 걱정하겠어요? 아니죠. 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장자의 여러 개념이 있지만 한 3가지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장자 제1, 제2, 제3편의 제목 중에 제1편의 제목이 소요유라는 제목입니다. 소요유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33편인데 사실은 뭐 33편이 아니라 뭐 52편이었다. 별 판본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게 33편인데 그 중에 앞에 7편을 안내자를 써서 4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아주 내용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7편이야말로 정말 장자 거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런 식의 논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7편 중에 제1편, 장자 제1편 첫 번째 옴니버스 스토리의 스토리가 바로 소요유고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몇 개가 있습니다. 소요는 뭐냐? 놀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어로 번역할 때 플레이 그냥 번역해요. 소요, 플레이다, 플레이. 놀자. 시작이 플레이예요. 이때 플레이 하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 자유로운 거예요.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면 노는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따라라. 노는 거야말로 자유롭게 한 일 아닙니까?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제일 첫 장이 바로 소요입니다. 소요유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저 유자나 소요랑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놀유자나 앞에 나오는 이 그 소요라는 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소요라는 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게 들어가죠. 이게 뭡니까? 걷는 거 아닙니까? 걷는 거. 소요는 뭐냐? 이렇게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 목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예, 잘 알아셨네. 바로 그겁니다. 소요유는 결코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이득을 위한 행위고 그거는 인간 사회에 빠져드는 거예요. 쓸모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쓸모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로 한다면 산보, 산책 이렇게. 그때가 제일 즐겁잖아요. 산보나 하고 올게 이렇게. 산보할 때 돈 떨어졌나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 주스러 나간다. 그건 산보가 안 되죠. 피곤하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돈 있어도 안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를 뭐 소요학파라고 한 이유가 제자들과 함께 할 일 없이 나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철학을 했다. 그래서 소요학파 여기서 어원을 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요라는 말이. 보세요. 소극적 자유는 방해가 없는 상태죠. 그러나 적극적인 자유는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놀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놀 수 없다. 그럼 적극적 자유까지는 안 간 거예요. 저 부장님 뭐라고 안 그런다. 정도의 소극적 자유 있는 거예요. 나 이번에 주말에 뭐하고 놀래? 이러면 적극적 자유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소요가 되는 겁니다. 이때 소요할 때 소요 이렇게 주말에 놀아가지고 이번에 뭐 1,000만 원 벌을래? 이러면 이제 아닌 거죠. 그건 노는 게 아니죠. 뭐 하다못해 소요와 방황이라는 말은 대꾸가 됩니다. 이때 방황이란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이 방황이란 말이 요즘은 나쁘게 쓰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아주 좋은 뜻입니다. 방황은 뭐냐면 아까 소요가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방황은 한 곳에서 이렇게 맴도는 거, 뺑뺑 이렇게 도는 거. 그게 바로 방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쁜 뜻으로 쓰지만 그러면 어떠냐 이거예요. 아까 나무 얘기했습니다. 그 큰 나무 어디다 쓰냐? 또 그런 질문이 또 나와요. 여러 곳에서 나와.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야, 그 큰 나무 밑에서 낮잠 자면 왜 안 되는데? 그 큰 나무 밑에서 방황 뺑뺑 돌면 왜 안 되는데? 그늘지기 좋잖아요. 예, 이게 장자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일단 그런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요란 말은 장자의 말이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실 말만 어렵지 삼보예요, 삼보. 삼보의 정신. 목적 없이 걷는 정신. 예. 예, 두 번째 편이 재물론입니다. 거기에 끝에 이 논자가 하나 붙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갖고 전문가들끼리 뭐 왈가왈부가 많습니다만 다 떼버리고 얘기하겠습니다. 재물. 재물이 뭐냐 이거예요. 저도 써놓고 잘 썼다 싶어요. 고만고만한 것들끼리의 평등. 저도 갑자기 왜 이게 나왔는지 봤더니 재밌더라고. 뭐겠어요? 사람이 달라 보여도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 예.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어요. 우리가 생로병사에서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밥을 뭐 3공기까지 몰라. 5공기 먹어요? 못 먹어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3끼 아니라 5끼를 먹을 수 있어. 10끼를 먹어요? 못 먹어요. 고만고만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점을 장자는 제2편에서 강조합니다. 그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까 자유라고 했으면 이건 평등이에요. 인간은 평등하다, 이거 비슷비슷하다 이겁니다. 여기서 제자가 사실은 전서체, 고어체에는 이런 식의 모양이에요. 이 별표가 좀 이렇게 마른 모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얘기는 뭐냐? 보리밭 같은 거 있죠? 자라고 있는 거 이게 자라고 있어 이렇게 자라고 있어. 이거 긋잖아 이렇게. 거 봐라. 비슷비슷하지 않니? 보리밭 봐봐요. 이게 들쭉날쭉한 것 같아도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간 평원 같은 느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재물이에요. 만물을 고만고만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크고 작아봤자 얼마나 차이가 나요. 고만고만하잖아요. 철모 씌워놔 봐요. 다 동실동실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거기에는 사실 편견도 있고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공부가 짧아가지고 예전에 그 미국 같은 데서 이거 뭐죠? 춤추고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치어 우먼 하는 거에서 뭐 화연 애만 있다가 시커먼 애가 들어가고 약간 눈에 튀거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진짜 웃기는 생각입니까? 다 고만고만한데 시커멓건 하얗던 말이야. 코가 낮던 머리가 검었던 바로 그런 정신이 바로 이게 재의 정신입니다. 다 고만고만하다. 잘난 거 없는 거 없어. 비슷비슷해. 이게 바로 평등의 정신입니다. 여기 좀 어려운 개념으로 자연의 제일성이라고 할 때 저 제자를 썼어요. 누가 번역했는지 장자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게 뭐냐면 뭐 균화법을 강조하는 영국 쪽에서 경험을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뭐냐면 A도 죽고 B도 죽고 C도 죽고 D도 죽고 죽으니까 모든 사람 죽는다 결론 냈잖아요. 근데 끝까지 죽는 거 다 보고 다녔어요? 아니죠. 그런데도 결론 확 내버렸잖아. 그러니까 도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얘기하는 경험론 균화법 웃긴다 이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존 스튜어트 밀이 딱 하는 얘기야. 자연은 비슷비슷하잖아. 고만고만하잖아 라고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거기서 나온 개념이에요. 다 비슷비슷하다 이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보리밭이 이제 평등성입니다. 한자로 재밌게 쓰면 이래요. 제가 제일 널널한 이를테면 한 요 정도의 평등이라면 그 다음 나오는 균 같은 거 흑토자가 들어가잖아요. 한 이 정도. 아무리 롤러질 해도 우틀부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그 다음 평 정도가 수평. 좀 저울처럼 반듯한 거. 기하학적인 거. 그러니까 어감이 다릅니다. 고만고만해도 울퉁불퉁한 게 있고 그 다음 아주 완전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3편이 뭐냐? 양생편입니다. 생명을 기르는
거기에 주인 주자가 하나 붙어요. 워낙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는 뜻에서 다 빼도 됩니다. 여러분 양생이란 말 쓰잖아요. 양생에 도움이 안 돼. 저런 놈들이랑 어울리지 마. 술, 양생에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먹으면 스트레스 풀려서 양생에 도움이 될 것도 같아. 제 해석입니다. 그건. 네. 그런 것들. 이 바로 양생입니다. 자유와 평등. 그 다음에 뭡니까? 행복이에요. 얼마나 건강하게 이 세상을 잘 사느냐의 이야기죠. 그런데 흔히들 양생하면 양형, 육체를 기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 이거 충분히 뒤져봤습니다. 장자는 양형, 껍데기가 아니라 양신, 정신입니다. 껍데기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어. 하다못해 400년, 500년 사람은 뭐해? 팽조 같은 사람만 비난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신이 고귀하고 건전해야지. 이런 뜻에서 양신이 아니라 양신 쪽입니다. 그걸 현대말로 한다면 웰빙이에요. 정말 웰빙이에요. 저렇게 번역해요. 저렇게 번역합니다. 저거를. 옛날에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웰빙이라는 단어 우리 유행하기 전에도 그 전에 번역가들도 이미 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건 뭐냐? 자유, 평등, 행복. 그리고 이제 제4편이 이제 인간세입니다. 사회란 무엇이냐? 왜? 우리는 혼자 못 사니까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 살자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합니다.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두 번째 시간을 거쳐 세 번째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딱 하나입니다. 인간성 만세. 인간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온 인간들이 있다. 오늘 얘기한 장자 같은 경우는 인간의 자유 믿고 얘기하고 놀자 이거지. 인간의 평등 고만고만하다 이거예요. 무슨 차별이야 차별은. 평등. 세 번째, 다들 행복해보자. 거기에서 고민해보자. 이렇게 아주 진솔되게 물어보는 겁니다. 인간성이라는 것. 그 인간성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장자가 얘기하는 게 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저 두 단어가 따로따로 쓰이다가 장자 정도 오면 저 두 단어가 붙어요. 그러면서 나는 천지의 정신과 함께 놀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 정신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뭐 노자 같은 경우는 나 혼자서 바뀌지 않고 잘 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형체는 사그러듭니다. 장작이 자꾸 타 들어가듯이. 그러나 불은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 불이 바로 정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자와 장자를 거치면서 이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성이 언젠가는 가장 높은 정신으로 승화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인간은 보다 더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다는 아주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지배해서가 아니고 어떤 제도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아무튼 오늘부터 한번 옆 사람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노자처럼 낮은 데 있어보고 장자처럼 같이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